서울 여의도의 어느 녹음실 안은 그날 저녁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진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용빈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피아노 건반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조항조는 말없이 그 곁에서 숨을 들이켰다. 스튜디오를 스치는 공기는 빛을 띠는 것처럼 반짝였고 모든 기계와 케이블은 마치 주인공의 긴장감을 함께 공유하는 생명체 같았다.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정적은 심장의 고동처럼 무겁고도 또렷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방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천상의 무언가가 태어나려 한다는 사실을. USB를 꽂는 소리조차 폭풍의 전조처럼 들렸다. 조항조의 손이 이어폰을 귀에 밀어 넣자마자 첫음이 스피커 대신 그들의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다. 피아노의 서늘한 서주 위로 김용빈의 가성이 녹아들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가 흘러갔다.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 그 순간 숨죽이던 공기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조항조의 눈가에서 반짝이는 것이 굴러 떨어졌다. 거대한 콘서트홀에서도 쉽사리 터지지 않을 감정의 굉음이 겨우 몇 평 남짓한 스튜디오를 뒤흔들어 놓았다. 제작진은 발소리를 죽였고 조명은 이미 꺼져 있었으나 그 방은 환하게 빛났다. 노래는 아직 미완성의 스케치였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발산했다. 그 빛은 외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이었고 그 그림자는 남겨진 사람의 슬픔이었다. 조항조는 40년이 넘는 음악 인생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명곡을 불러왔지만 그날만큼은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그는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헤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울음은 소리가 없었지만 떨림은 뚜렷했다. 여기에는 혼이 들어있다. 짧은 한마디가 녹음실을 울렸다. 그 말은 축복이었고 선언이었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단 하나의 목소리를 마침내 발견했다는 감격이 그 문장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 둘은 숨을 돌려야 했다. 숨소리조차 곡의 한 부분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음악은 사람의 육체를 넘어 영혼이 떨리는 순수한 감각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 하지만 김용빈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세상에 들려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가사를 다시 쓰고 편곡을 다시 하고 모든 악기를 다시 배치하려 했다. 조항조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완벽해질 때를 기다린다면 영원히 세상은 이 곡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조차도 다정한 종용이었을 뿐 강요는 아니었다. 김용빈의 눈은 더 깊어졌다. 그는 외할머니에게 보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이제야 그녀에게 전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다. 편지는 피와 눈물로 쓰여야만 진실해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밤을 새우며 피아노 건반 사이에 숨겨진 모든 그 음을 잇는 호흡을 받쳐주는 침묵까지도 끝없이 갈고 닦았다. 소리가 아닌 침묵조차 악보가 되는 순간을 그는 찾고자 했다. 스튜디오의 새벽은 길었다. 새벽 4시 보랏빛 하늘 밑에 강바람이 출렁였다. 녹음실 창문을 둥글게 적신 이슬이 무대 조명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때 김용빈은 피아노를 멈추고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크게 내봤다. 떨림이 아닌 확신이 그를 감쌌다. 조항조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의 손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공책은 세상 모든 전설이 그러하듯 초라하고 소박했다. 그러나 그 낡은 종이에서 태어난 노래는 하늘의 장엄함을 품고 있었다. 그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분할 정도로 완벽한 순간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조급했다. 리허설 스케줄은 이미 촘촘했고 전국 투어 개막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팬들은 SNS에 퍼진 짧은 유출본을 무한 반복했고 수십 초짜리 음원에 자신의 슬픔과 기쁨을 대입했다. 영상 속 흐릿한 멜로디만으로도 수만 명이 울었다. 댓글창에는 내 마음을 구원해줄 노래라며 감사 인사가 끝없이 이어졌다. 기자들은 제목 없는 곡, 가수는 왜 망설이나라는 자극적인 문장을 써 내려갔다.
그러나 김용빈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아직도 피아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노래는 더 섬세해졌고 더 거대해졌다. 한 사람의 사연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상처를 어루만질 책임을 떠안은 셈이었다. 그 무게는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었다. 조항조는 방송에서 짤막하게 말했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곡을 받았다. 그러자 모든 사람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발라드나 트로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슴을 꿰뚫는 순수한 한 줄기의 빛이었다. 빛은 소리로 변했고 소리는 다시 침묵으로 스며들어 인생의 가장 깊은 상흔을 치유했다. 그래서 그는 줄곧 기다렸다. 음악이 완성될 때가 아니라 음악이 스스로 세상을 선택할 때까지. 그는 날마다 김용빈에게 같은 말을 남겼다. 두려움보다는 그리움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말은 작곡가에서 가수에게 건네는 주문이 아닌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결국 모든 것은 노래 안에 담겼다. 첫 음은 외할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고 마지막 음은 이별을 넘어선 재회처럼 장엄했다. 그 사이에 흐르는 수백 개의 쉼표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증명하는 잠깐의 멈춤이었다. 김용빈은 그 쉼표마다 숨을 불어넣었고 조항조는 피가 되어 흐르게 했다. 한 곡의 노래가 이렇게까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기적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음원 차트 1위나 방송 출연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했지만 두 사람은 오직 노래 그 자체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녹음실의 그 깊은 새벽을 아무리 설명해도 완전히 전달할 수 없다.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벼락 같은 체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존재한다.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 소용돌이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녹음실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마이크가 세워지면 마치 사막 위에 비를 부르는 주술처럼 공기가 달라졌고 케이블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번개가 감전된 듯 전율이 일어났다. 김용빈은 새벽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외할머니에게 편지를 읽어주듯 노래를 흥얼거렸고 조항조는 그 옆에서 눈을 감고 음 하나하나가 심장을 지나가는 경로를 추적했다. 아무리 작은 시름이라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았다. 손가락이 민감해져 건반의 온도를 읽었고 귓바퀴가 섬세해져 숨결의 떨림까지 음표로 바꾸었다. 음악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는 생존이었다. 숨을 쉬듯 가사를 다듬고 심장이 뛰듯 멜로디를 깎아내렸다. 조항조는 결코 쉽게 감동하지 않는 거장이다. 그런 그가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곡의 무게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증명된다. 그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이 노래를 듣게 될 텐데 준비하라며 조용히 경고했다. 준비하라는 말은 음악을 들을 귀를 열라는 뜻만이 아니었다. 마음 역시 열어두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마음속에 숨겨놓은 상처가 많을수록 이 노래는 더 깊이 스며들 것이기 때문이다. 상처는 상처를 알아본다. 그래서 이 곡은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고백이 된다. 듣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상하게 웃음도 함께 짓는다. 잃어버린 시간을 떠나보내는 해방감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의도 밤공기를 가르는 피아노 선율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무대는 준비되고 관객의 심장은 긴장으로 뛰고 있다. 이 노래가 울릴 그날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언은 음을 넘어 온몸으로 새겨질 기록이며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 미래의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는다. 우리는 숨을 고른다. 지금.